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별부자님 모시고 세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부자 세무사라고 하고 이름은 김인아입니다. 이번에 2020 부동산 시그널을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쓰게 됐는데 영광입니다. 세무사님이시라고요? 네, 세무사입니다. 부럽다. 사실 저는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이 세무사예요. 왜냐하면 세무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요번에도 보면 12.16 부동산 대책에서도 네. 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내가 판단하면 안 되고 무조건 세무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돈을 갈퀴를 긁는 거 아니야? 내년도에 가장 유망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긴 한데 네.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네. 갑작스럽게 이제 몰려오시는 건 좋은데 제 네.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기도 하고 그게 다 돈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잘못 알고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연하게 알고 오신 분도 계시고 궁금한 내용 정리해서 오시면 좋은데 네. 그냥 와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상담 자체가 되게 힘들구나.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엑셀 같은 거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면 엑셀 파일 보내주고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해서 상담을 드리긴 하는데 기초적인 지식 자체 예를 들어서 주택수 몇 채요 물어보면은 보통 두 채다 세 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받으면 세대 단위예요 주택수가. 그러니까 자기 주민등록등본상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몇 채인지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딱 자기 거 주택, 자기 명의 주택. 질문도 되게 똑똑하게 잘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부동산 법인이 핫해가지고 네. 이제 법인을 이제 또 따로 만들어서 투자도 하시는데 법인 자체를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네. 자기 명의로 된 주택 두 채, 법인 명의로 된 주택 두 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기 주택 네 채, 네 채, 네. 나 네 채. 어.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네요. 상담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사례들이 나중에 실컷 얘기해 놨더니 네. 이거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야겠네요. 네, 그랬더니 가서 이제 다른 데도 상담도 해보시고 이제 하다가 세무사님 법인이 두 채고 제 명의가 두 채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딱 드리는데 또 다음날 전화 와요. 와이프도 한 채가 더 있는데. 그럼 다섯 채네. 네. 근데 실제로는 법인 하나니까 1가구 3주택이네. 그 경우는요? 예, 그렇긴 한데 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겠구나 싶어서 이제 혹시나 해서 혹시 누구랑 사냐고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 혹시 부모님 주택 가지고 계시냐? 네, 가지고 계시다. 그럼 몇 채냐? 왜 부모님은 왜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이 세대당 몇 채냐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다주택을 가면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이 막 그렇게 사신 거 보면 대단하긴 하네요. 네, 막 사신 것보다는 네. 이제 나름 공부도 하시고 네. 하는데 세무 공부는 약간 좀 덜했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헷갈려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때 주택수는 이제 배우자 부부 합산이거든요. 네. 그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수,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수 다 달라요, 살짝.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만 생각하시고 이제 배우자하고 나하고의 주택수만 합쳐서 말해주면 되나 보다. 그래서 아무리 세대 뭐 주민등록등본상 누가 있냐부터 해서 다 해도 확고해. 자기가 이제 잘못된 지식이 확 박혀가지고 주택수 따지는 것부터 이제 힘들고 아무리 엑셀 자료 보내줘서 적어달라고 해도 그냥 뭐 다 자기 거래.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부모님이 나 주기로 했으니까 내 거다. 아직 명의 안 넘어왔지만 이렇게 해서 자의적 해석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 네. 세무 상담이 힘들다는 고충을 얘기해 주고 그렇죠. 계시네요. 또 네. 다른 친인척 명의로 자기가 이제 사서 자기 건데 네. 실제는 자기 거긴 한데 다른 사람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사놨는데 그것도 자기 거다. 그러면 중과세 된다 했더니 아니래. 다른 데서는 아니라겠대. 아니 왜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자기 다른 사람 명의로. 자, 이제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면서 항상 이제 세무 부분을 건드리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12.16 대책도 뭐 그 이전에 9.13 대책도 계속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네. 이번에 12.16 부동산 대책 보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세무 쪽은 제가 다 좀 많이 놀랐어요. 원래 좀 이제 뭔가 강하게 나올 거라 예상은 했는데 좀 세다 싶어서 저도 이제 원래 블로그는 잘 안 쓰는데 그날은 이제 그거에 대한 총평을 좀 썼어요. 블로그에다. 그러니까 8.2 대책, 9.13 대책, 이번에 12.16 대책. 그러니까 8.2 대책 같은 경우는 처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처음에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 있잖아요. 사람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이 과정하고 거의 똑같은데 8.2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처분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심하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9.13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고 종부세나 이제 처분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번 12.16 대책 같은 경우는 취득 자체부터 취득세, 이제 개인 같은 경우 4채 이상 취득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취득세를 좀 올려서 받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규제를 좀 더 심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8.2 대책 나왔을 때는 주택임대 사업자 하라고 막 줬잖아요. 그 밥을 많이 퍼줬어, 이렇게 막. 뒤에서 야 하니까 너무 많이 줬다, 너무 많이 줬어. 그러니까 밥을 덜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13 대책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강도가 높아진 거죠. 처음에 이제 처분에 대한 거, 보유 처분, 그 다음에 처분, 보유, 취득.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출구를 찾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법인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번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 문의가 부동산 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왔어요. 법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상담이 이번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법에 대한 상담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또 구입은 해야겠는데 탈탈 다 털겠다고 했으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어떻게 쓰냐, 어떻게 돈 맞추냐 이런 부분도 사실 이따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질문할게요. 부동산 사이트 카페에도요. 세무조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나오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따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얘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뭐 세무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잖아요.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2020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책에 아주 잘 적어놨기 때문에 책을 일단 읽어보시면은 내년에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건 좀 많이 알 수가 있을 거고, 책을 사야 될 이유가 하나 여기 있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인지하신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상담 같은 거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 포인트. 이제 부동산 법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뭐 이번에 만들겠다, 내년 초에 만들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먼저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제 만들자마자 뭐 기장료 나가지, 또 과밀역세권 외에 뭐 소사무실 만드신 분 같은 경우는 작지만 월세 같은 거 임대료 나가고 하니까 아직 투자하기 전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런저런 잡다한 비용이 나가서 이제 조바심 나서 급하게 막 잘못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담이 들어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동산 법인을 미리 만들지 말고 이제 투자 물건, 괜찮은 물건 나타나면 그때 하셔도 되고, 가지고 있는 거 현물 출자 하셔가지고 전환해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조언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지금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핫하게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2.16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법인이 이제 더 이렇게 붐이 일고 해서 하는데, 두려운 부분이 사람들이 법인으로 몰려간다는 거 정부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대책은 법인 쪽으로 해버리면 이거 다 갇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서도 보면 법인 부동산 세무조사 의심 가는 사례들 세무조사한다 이런 내용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도 언급을 했거든요. 법인 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자금 흐름들 다 볼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금 흐름이야 깔끔하게 하면 문제가 없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이 뭐 부동산에 관련된 법인세 세율을 건드린다거나, 지금도 사실 법인으로 주택을 양도하거나 하면 저기 추가가세가 있죠? 있죠. 일반 법인세 세율에다가 추가가세가 되는 건가요? 부동산 부분 주택하고 이제 비삼용 토지 같은 경우 별장이나 이런 걸 갖다
매도한 게 매출액이 있으면 그거하고 취득가를 딱 다시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만 10% 다시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는 건데, 법인에 대한 거는 이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증빙만 확실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만 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자금 출처 조사. 예, 그쪽을 조금 많이 두려워하는 편이죠. 법인에서도 법인에서는 법인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 자금이 1억이 있다. 근데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어 해. 네. 그러면 9억을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은 본인 돈 가수금 방식으로 집어넣어서 부동산을 취득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젊으신 분들, 직장생활이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잖아요. 네. 부모 찬스 이걸 좀 노려서 이제 부모한테 빌려서 가수금 방식으로 집어넣는데, 부모님하고의 어떤 이제 금전 소비 대차 관련된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편법, 불법 증여 부분이 실제로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고민하고. 근데 부모님하고 이제 뭐 금전 소비 대차 했다고 해서 차용증 쓰고 그다음 공증도 받고 정확하게 이자도 주고 해버리면은 문제될 건 없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보가 많이 오픈되고 해서 다 잘 알잖아요. 아, 부모님하고도 차용증 쓰고 정확하게 하고 이자 줄 거 주고 신고할 거 제대로 신고하고 나중에 갚을 때도 내가 벌어서 갚아야지 나중에 사후 관리 들어가니까 문제 없다. 이것까지 지금은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2년 3년 전에 이미 부모 찬스를 썼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했어. 그리고 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그런 상담도 좀 오시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차용증 쓰고 아직까지 이자 안 준 거 다 주시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라. 그리고 안 걸리길. 안 걸리는 게 최선인데 예. 사람 일이라는 게 또, 그리고 이제 규제 자체가 좀 이제 타이트하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강남 쪽 같은 경우도 이제 확실히 조사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면 이제 전산상으로 이제 좀 타이트하게 검증하면서 조사 많이 하겠죠. 법인 부동산 투자가 아무튼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정부에서는 뭐 국토부 대책도 그렇고 지금 유도하고 싶은 방향은 살집 아니면 파시라. 뭐 심지어는 고위직 공무원분들 집 두 채 갖고 계신 분들 팔기 노노 2주택 운동도 하신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이런 규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렇게 집을 법인까지 내가면서 더 사고자 한다는 거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덜 먹었다, 나도 지금부터 부동산을 좀 먹고 싶다, 그런 니즈가 어느 정도 또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법인 부동산 투자가 그러면 내년에도 뭐 규제가 칼날 가해질 수 있긴 하겠지만 흐름들은 그렇게 이어질 것 같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장점이라고 해봐야 크게 일단 세금. 세금에 있어서 확실한 장점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양도소득세가 적다. 그쵸. 왜냐면 중과세 뭐 10% 중과세, 20% 중과세 있는데 10% 중과세를 맞으면 보통 양도 차익의 40에서 50%는 내게 아니다. 국가 거다. 원래 부동산 투자는 국가랑 동업하는 거예요. 엄청 그렇죠. 나쁜 동업자야. 예, 공동사업자. 먹으면 팍 뺏어가고 손해 보면 그건 네가 투자를 잘못했네. 네. 원래 그래. 그리고 법인에 대한 규제도 이미 조금씩 해오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접대비라던가 차량 유지비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 법인의 50% 수준으로 이렇게 한도를 막 낮추는 작업을 해오고 있고. 그러니까 예. 비용 털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임대업 하는데 뭐 그 나갈 게 뭐 있냐, 접대할 게 뭐 있냐 이런 식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세무사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세무사 너 똑바로 해. 비용 부분 확실해. 안 그러면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세무사님들이 그런 성실 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약간 긴장을 해요. 좀 타이트하게 좀 꼼꼼하게 보기도 하고, 왜냐면 매년 이제 징계받는 세무사들 이제 리스트 다 발표되고 하니까 한 번씩 가슴을 싹 쓸어내죠. 그러니까 장점은 결국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거에 비해서 세금이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리고 또 비용 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알아서 정부가 계속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규제는 이미 시작은 서서히 됐어. 되고 정부도 있네. 알고 있어.
근데 이제 뭔가 붐이 일어난 것도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에 대한 취득세 그 부분을 한번 건드렸고, 이걸 가지고 시장 반응 본 다음에 법인에 가장 이슈될 수 있는 부분이 취득세 중과세 문제. 그 부분을 제약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법인 투자가 사실 이게 등세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서울 안에 예를 들어 법인이 있으면 뭐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가 3배인가요? 예, 세배고 하는데 네. 뭐가 문제냐면은 취득세 중과세라는 단어 자체가 좀 강력하잖아요. 네.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취득세 시작 단계에서부터 중과세를 받고 시작하면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수익률 깎아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시장에서 반응이 좀 컸던 것 중에 하나가 4주택 이상 취득하면은 뭐 취득세 4.6%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수요를 억제하려고 이거 한번 던져봤는데 괜찮네 그러면은 계속 3주택으로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낮출 강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법인으로가 오케이 법인도 취득세 중과세 있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강하면 지자체는 더 좋아져. 세수 늘어나니까 신나죠. 지방세가 계속 취득세가 같이 늘어나니까. 노래 부를 거야 아마. 네. 세금이 확실히 다양한 형태로 네.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세금을 과세를 강화하고 한다고 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격이 잡히거나 이러진 욕망을 잠재우지 못할 것 네, 같아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네. 개인의 어떤 이익 추구에 대한 그 욕망을 잠재우려면 죽어야 돼. 살 수가 없어. 안 돼. 진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이미 아까도 새벽하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책이 발표되는 순간순간 지금 몇 번 발표가 됐잖아요. 예방주사를 맞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12, 16 대책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아예 나는 정부하고 공동사업자 딱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네. 진짜 이제 대응도 반응도 빨라지고 있는 네. 학습이 되어가는 그런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충격도 시장에 대한 충격?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받는 그런 충격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나만 충격이 컸어. 나는 엄청 큰데. 그리고 네. 사람들 생각보다 돈이 많아요. 시중에 돈이 많아. 아, 나만 없어. 나는 없어. 네. 그렇죠. 진짜 전 없어요. 저도. 가치 없어. 네. 내년에 많이 버실 거예요. 상담 많이 하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 법인 투자 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 법인 투자 단점이요. 장단점이 있긴 해요. 장점이라 하면은 뭐 간단하게 절세할 수 있다는 그거. 그다음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법인은 철저하게 나가는 돈에서 증빙이 있어야 돼요. 업무 관련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빙이 있어야 되니까 수익이 많이 나면 이 돈을 빼고 싶죠. 가져가고 싶죠. 그럼 증빙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자기 인건비로 처리하든지 실제로 뭐 쓰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결국 증빙.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갑작스럽게 늘면 이 증빙 관련해서 나간 돈에 대한 증빙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알고 계시더라고요. 법인 만들면 법인 통장의 돈을 함부로 뺄 수는 없다. 이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증빙 때문에 그래요. 증빙이 있어야 되지. 그런 거고 그 증빙만 갖춰주면 법인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법인이 이제 조사받을 확률이 생각보다 좀 낮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동산 투자 법인 만드시고 투자를 하실 때 지금은 좀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무사를 찾아와서 하는 상담은 세무상담이에요. 세무상담. 내 세금 어떡하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믿고 정말 잘 따라요. 근데 이 부동산 경기가 상승장으로 가다가 이렇게 살짝 수평으로 가다가 좀 꺾인다 싶으면 상담 내용이 인생 상담이에요. 인생 상담. 내가 왜 법인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럴 줄 몰랐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기장료 좀 깎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게 문제는 이제 갭 투자하신 분이 조금 문제예요. 왜냐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팔 때도 개인 명의로 했던 부동산보다 조금 잘 안 팔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급매더라도 다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좀 더 가격을 낮춰서 던지기도 하고 이제 수익이 좀 안 나기도 하고 이제 갭으로 해버리면은 안 팔리게 되면은 이제 뭐 세무사 기장 비용 또는 무슨 임대 비용 뭐 이런 비용 잡다한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다음에 또 뭐 대출 받았으면 이자도 좀 나가야 되고 그래서 도망가. 제가 임차인인데 이 집 임대인이
집 가서 봤어. 너무 이뻐. 계약하고 싶은데 네. 임대인 통장 가계약금 보내라고 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법인이야. 나는 안 할 것 같아. 네. 왜냐면 하도 이 갭투자 깡통 이것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법인이라고 하는 건 작정하고 여러 개 살려고 주택을 샀을 거 아니에요. 나는 네. 그런 집에는 안 들어가고 싶거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세입자들도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세입자 받는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승기 때는 법인이 붐이니까 아유 잘하셨어요 해주지만 살짝 두려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하락기 때 좀 경험을 했었는데 전화가 안 돼. 전화는. 네, 전화가 안 돼. 그러다가 한 1년 지나가지고 먼저 전화가 와요. 세무서에서 뭐 직권 폐업하겠다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세금 신고 똑바로 안 하고 세무사한테 기장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돼. 뭐 자료도 안 줘. 할 수가 없어요. 자료 안 주니까 신고도 못 하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하락기 들으면 한 절반 가까이 법인 투자자 절반 가까이가 그런 고민하세요. 내가 이걸 왜 만들었나? 네. 돈 어떻게 빼야 되나?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법인은 아니지만 네. 매매 사업자로 경험이 있어. 아. 이거 재고자산 신고해야 되잖아요. 네. 할 때마다 내가 가서 인생 상담을 안 했다. 근데 바로 폐업해버렸지. 근데 법인은 폐업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겠죠. 네, 왜냐면 이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제. 네. 그러니까 거의 순이익을 제로로 만들고 뭐 다 정리한 다음에 폐업을 해야지. 뭐 폐업하면 다 끝난 줄 아시는 분도 있어요. 뭐 법인인데 막 그 이익금 많이 남았는데 폐업을 해버리면은 대표자 상해처분 되고 청산소득 법인세 나오고 난리가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법인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쉽게 이렇게 상승장이니까 기분 좋게 시작하더라도 이제 하락장도 좀 생각은 하셔야 되고. 네. 사업이 잘 안 되면 뒤처리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법인 만들고 오신 분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강의할 때도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법인 만들었으면 무조건 수익을 내라. 수익을 네, 내요. 무조건 수익을. 월세 수입이 나오게 하든 뭘 하게 하든 꼭 그 다른 데서 본 돈 갖고 이렇게 다 마이너스 메꾸는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그게 투자 수익을 내셔야 된다. 투자 수익 내는 게 그게 내 맘대로 되나? 그렇죠. 그게 힘들죠. 힘들지.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책도 좀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 잘하시는데. 책도 좀 보시고. 일단 뭐 법인 투자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가주택, 고액주택 사면 네. 자금 출처 일단 전수조사 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세무조사도 이제 많이들 맞는 것 같고, 강남에 비싼 집 사면 세무조사 맞을 생각하고 집 사야 되는 것 같고, 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뭐 그런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세무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저도 사실 세무 상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런 방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세무사 좀 소개시켜줘 이런 친구들 연락들 오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답변하냐면 네 알아서 해. 저는 제가 괜히 잘못 연결해 드렸다가 네. 이게 상담이 잘못되거나 하면 제가 원망받을 수가 네. 있어서 저도 이제 다 미루거든요. 아, 확실히 네. 좋은 세무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세무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팁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 나한테 오세요 이런 거 말고 저한테 오세요 이런 거 말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이제 팁이라고 하면은 네. 좋은 세무사님을 고르는 팁은 사실 뭐 몇 가지 있긴 한데 그게 뭐 사실 세무사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가 또 있어요. 그쵸. 세무사님들도 보면 자기 하는 분야, 이게 법도 워낙 넓으니까 네. 변호사님도 전문 분야가 있듯이 세무사님도 당연히 부동산도 전문 분야가 있는데 하물며 그렇죠. 예. 네, 전문 분야가 있어요.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좋은 세무사님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전화해서 나 부동산 상담하겠다. 이번에 뭐 처분할 게 있어서 뭐 취득할 게 있어서 상담을 하겠다 하고 전화해서 상담 가능한지만 물어보시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법이 어렵지 않아서 많은 세무사님들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너무 복잡하게 바뀌고 머리 아파서 이제 포기를 하신다.
이런 분도 있고 안 한다. 언론에서 그러더라고요. 양포세무사, 양도소득세 포기한 세무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니까 상담 가능해요라고 해서 네 가능합니다라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양도 상담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죠. 귀찮아. 실력은 있는데 귀찮아. 아니면은 진짜로 나 이거 위험해서 하기 싫어. 이런. 근데 이제 자신 있게 상담 가능합니다 하면은 뭐 진짜 자신 있는 분이니까 가서 상담하시면 되고. 이제 또 어떻게 알고 양도 잘한다고 들었는데 왜 안 한다고 하시지? 그러면 이제 바쁘시냐고 물어보면서 이제 좀 하고 싶다,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지금 그냥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되고 경력이 그래도 한 3년 이상 되신 분. 근데 그거는 너무 그냥 전화번호 보고 찾아요? 용산구 세무사, 마포구 세무사 이렇게 찾아야 돼요? 어떻게 좀 더 뭐 없나? 요즘 양도 쪽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못 찾겠어요. 뭐 저도 못 찾겠어요. 예. 좋은 세무사님을 찾기라는 게 네. 이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주신 네. 답변을 들으니까. 그리고 또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세무상담을 내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세무사마다 말이 달라.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어요. 결과가 다르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세무사님마다 견해가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소스를 잘못 제공해 줬을 그렇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그러면 세무 상담을 잘 받으려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세무 상담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세무 상담을 잘 받으려면 본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토지의 지목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주소도 좀 정확히 알고 계시고 뭐 아파트는 뭐 어느 정도 다 정확하게 호수까지 좀 알고 계시는데 아파트도 뭐 5채 넘어가면 잘 몰라요. 특히 땅은 주소도 몰라. 지목은 더 몰라. 난 있어 네. 정도만. 저쪽에 있다고 저쪽에. 저쪽에.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 상태를 좀 어떻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 명의인지 그 다음에 취득일, 취득가액 얼마인지 그 다음에 본인이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정리해갖고 오셨는데 재산만 정리했지 질문이 없어. 나 이만큼 많이 그러니까 갖고 있어. 본인이 이제 세무 상담을 정확히 하려면 재산 상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 가정을 하셔야죠. 이거를 팔까 한다. 아니면 이거는 보유하고 이거는 증여할까 한다. 이건 나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다. 이런 식으로. 상담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네. 그 다음에 재산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상태를 목록을 꼼꼼하게 네. 취득 시점부터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리스팅을 해서 네. 가서 상담을 하는데 반드시 돈이 움직이기 직전.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을 판다고 했을 때는 팔기 직전. 행위 그러니까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계약금 뭐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움직이기 직전에 와서 상담을 하셔야지 계약금 받아와가지고 양도세 얼마 나와요?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가 다 끝나면 다 계약서 소용이 쓰고 없어. 뭐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뭘 그렇게 하냐? 그냥 계산해서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절세는 못하고 수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죠. 중요한 포인트는 재산 목록 리스트업 확실히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고 돈이 움직이기 직전, 계약하기 직전 이때 찾아와서 상담을 하셔야지 뭐가 되지. 이게 딱 되면은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정확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네. 세무 공부 좀 했다고 생각하고 네. 본인이 판단해서 이 행위를 하셨다가 나중에 두드려 맞는 사례들 되게 많았고 실제로 안타까운 사례들도 엄청 많아요. 얘기들 들어보면 네. 이제 임대사업자라든가 이런 거 얽혀가지고 잘못 판단하시고 계약금 받고 했다가 계약금 배액 배상한다든가 아니면 네. 이미 행위 잔금까지 받아버려가지고 네.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토해내고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을 해보면서 경험한 건 공인중개사님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몇몇 공인중개사님들이 좀 큰 실수를 하셔.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무허가 주택 있잖아요. 그 주택 아니라고 얘기해? 네, 주택 아니라고. 그러니까 1세주택 비과세 되니까 파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제 예고 통지 날라오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건 주택 아니라고. 무조건. 그래서 중과세 얻어 맞으시고 또 일시적 2주택 이거에 대한 규정을 좀 정확하게 잘 모르셔가지고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주택이 2채인데
이제 이분이 한 채를 더 샀어. 일시적 1세대 3주택이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게 비과세가 없잖아. 중개사님이 이게 일시적 2주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주택이니까. 황당한 케이스죠. 네. 근데 그분이 홈택스로 이제 신고까지 하신 거예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자기. 뭐 당연히 아니지. 네,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분들이 진짜 근데- 잘 아시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이제는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고 치시는 분들은 없어요. 많이 확 줄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개사님들이 실수 안 하는 방법은 네. 내 생각엔 이런데 한번 다른 데 가서 전문가 한번 상담 받아봐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내 얘기는 참고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가야지.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1216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네. 이제 뭐 기존에 주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한테 사실은 퇴로를 약간 열어주는 뭐 10년 이상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주택 소유한 경우에 중과세를 배제해 준다거나 내년 6월 한 그리고 이제 뭐 장기 보유 공제 적용해 줄게 뭐 이런 혜택도 있었고 네.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더 갖고 있으면 안 돼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도 뭐 1년 안에 팔아라 이런 규정들 추가적으로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무주택인데 취득하시려는 분 또는 1주택자이면서 갈아타시려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도 어쨌거나 니즈는 있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요 대책에 따라서 좀 주의하셔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뭐 특별히 주의할 건 없는데 나중에 1세대만 취득을 해가지고 비과세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 전입신고하시고 실거주를 이제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것과 이제 고가주택 9억 넘어가는 거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조사 살 때. 네, 살 때 취득할 때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한다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빌릴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출이 안 되니까 갑자기 이제 대출이 좀 막히고 해서 생각지도 않게 부모님한테 어쩔 수 없이 빌려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확실히 받고 부모님 돈을 갖고 올 수는 있는데 네. 증여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네. 부모님이 빌려준다. 그렇게 네. 하셔도 되고 부모님이 실제로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 확실히 해버리시고 증여세가 세율이 높잖아요. 네, 높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여가 편하지. 어떤 대책을 미리 준비를 근데 하시고 그러면 저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 부모님한테 돈을 예를 들어 부모님 2억만 빌려주세요. 빌려줘. 그러면 이자 드릴게요라고 하면 그 이자는 어느 정도가 통용이 돼요? 이자는 세법에서 일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잖아요. 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무조건 시가 거래다. 쉽게 말해 남하고 거래하듯이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 남하고 거래하면 이자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하고도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율에 대한 거는 이제 세법에서 4.6%로 정해놓긴 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어떻게 하냐고 4.6% 세무서 상담을 미리 받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일단은 뭐 시중 이자율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차용증 쓰고 공증을 받으라고 제가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자금 출처 조사를 좀 제가 좀 많이 해보는데 공증의 의미는 날짜가 찍히는 날짜. 쉽게 말해 그런 그 돈 빌렸을 때 그때 당시 그 서류에 대한 공신력이 만들어지는 날짜. 예. 거니까. 그러니까 뭐 1년 전에 부모님한테 빌리고 차용증 쓰고 공증 받아놨으면 뭐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날짜가 찍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좌로 이자 이체해드리고 이자 소득에 대한 뭐 신고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한다면은 정확한 거잖아요. 돈 빌린 거 맞고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은 근데, 예. 좀 이렇게 엄마한테 어떻게 돈 받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뭔가 뻥 뚫리는 그런. 예. 근데 4.6은 좀 세. 세죠. 예. 근데 이제 자금 출처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날만 그 뭐 만들어 와요. 이렇게. 그걸 갖다가 딱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야, 이거는 나도 이거 100개는 만들어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사전에 행위를 네. 하기 전에 해놓고 공증까지 받아놓은 날짜가 찍혀 있으면 그렇죠. 세무서도 뭐라고 못한다. 그렇죠. 그 날짜로 인해서 그 차용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아 공증 받는데 나 좀 거부감 들고 좀 그렇다 돈도 들고 그러면은 좀 간단한 방법. 그러니까 포인트는 날짜니까 내용 증명 요것도 좀 이용할 수 있겠죠. 내용 증명 예. 봐야 되고 부모님한테 무슨 내용 증명이냐 할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대비책. 우체국이 들고 있으니까. 예. 나중에 그리고 이제 상환할 때도 네. 부모님 드리고 그것까지 딱 클로징이 되면 깔끔하겠네요. 계좌로 받고 계좌로 보내주고 이자 같은 경우는 매달 이자 보내주기 귀찮잖아요. 예, 그럼 뭐 연세로도 그렇죠. 되나요?
1년에 이제 이자는 1년 연말에 드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히 계좌이체해서 드리는 그렇게 하면 되죠. 선이자 떼고는 안 돼요. 예를 들자면 3년 밀릴게요 해놓고 선이자로 해서 무서운 부모님이시네. 3억인데 선이자로 4.6%씩 해서 뭐 1년에 그러면 3, 40이 1000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띄고 네. 3억인데 2억 6천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전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한번 써먹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3억 갚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갚을 때는 이제 확실히 소득세 신고하고 이제 돈 갚고. 그러면 되겠네. 네. 예. 그러니까 세무서는 철저하게 이 사람이 소득이 있다 없다를 세금 신고된 걸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신고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자금 출처 조사 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50대 초반인 이제 강남에 계시는 어떤 사모님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어요. 남편도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사모님은 직업이 없고 봤더니 일시적 1세대 2주택 있죠. 그걸로 이렇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비과세 받으면서 만들어냈어요. 강남 아파트를.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일시적 2주택 전문가예요, 전문가. 너무 잘하셔. 뭐 또 잘하시냐면 비과세는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사실도 알고 신고를 전혀 안 했어요. 신고한 적이 없었어. 양도세 신고. 다 비과세인지 아니까. 비과세가 맞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서 이제 소명이 됐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1세대 일시적 2주택 전문가시네. 갖고 한번 봅시다 해갖고 정리를 해서 봤더니 제가 한 수 배워야겠더라고요. 어휴 선생님 요즘 소명이 다 됐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좀 중요하다. 신고를. 네, 세무서에다가 내가 부동산을 팔았고 요 정도 수입이 들어왔다는 걸 이제 어필하는 그런 거. 네.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대비할 때는 소득세 신고, 양도세 신고, 비과세니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버리는 게 낫죠. 비과세 세금 안 낼 건데. 비과세도 세무신고를 해놓으면 네. 나중에 혹시라도 자금 출처 소명하라고 그렇죠. 할 때 네. 세무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요. 네.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뭐 들어온 것도 없는데 수입이 없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신고가 계속 잘 되고 있으면 예전에 뭔가 있었네, 부동산 사고 팔았네, 이런 다 체크가 되죠. 일단 뭐 그러니까 무주택자 또는 이제 1주택자 주택 구입하실 때 자금 출처를 잘 소명할 준비를 해서 네. 매수해라라는 게 하나의 팁이고요. 다른 부분은 없을까요? 또 뭐 갈아타기 한다거나 이럴 때. 갈아타기 할 때 이제 좀 강남 쪽에 아파트를 살 때는 돈을 많이 버셔야 돼. 그건 조언이 아니야. 아니 왜냐면 돈을 많이 번다는 게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신고를 제대로 사업하신 분들이 이제 보면은 매출 누락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소득세 내기 싫죠. 나도 내기 싫은데 내기 싫다고 해서 이제 막 어떻게든 누락을 하거나 뭐 해서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수입이 순이익 이게 적게 신고가 됐어. 그러니까 소득세 적게 내니까 기분은 좋아. 근데 사실 뒤로 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샀어. 그러니까 소명 안 되는 돈으로 집 사면 안 된다는 거네. 네, 소명. 결국은 이것도 자금 출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는데 보니까 증여받은 건 없어요. 부모님 안 계셔. 사업 봤더니 매출 누락으로 해서 사업소득이 이제 확대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 부동산 취득하겠다 또는 강남 아파트 사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최대한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제 9억 넘어간 거에 대해서 첨부하라겠잖아요. 증빙 서류. 이게 낮아질 수도 있어요. 9억에 이제 앞으로는 6억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그 증빙 서류 첨부하라는 게 뭐냐면은 소득금액 증명원, 뭐 임대차 계약서 이것저것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첨부하라는 게 자금 출처 조사할 때 제가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자금 출처 조사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앞으로 세무조사 받는 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제 결국 전수조사 한다고 했고 인간의 욕망을 꺾을 수는 없으니까 네. 뭐 강남의 인기 지역 또는 뭐 고가주택들 거래들이 빵일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 전수 다 본다 그랬으니까 이제 세무조사 받는 분들도 나오고 하긴 할 텐데 네. 잘 받는 법 있어요? 잘 받는 법은 없죠. 없어요. 네, 일단 대비를 하시는 게 네. 최선이고 좀 자금 출처 조사 관련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본인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샀다. 그러니까 그 강남 아파트 한 채만 소명하면 되는 줄 알아. 알고 봤더니 다른 주택이 잔뜩 있어.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는 한 개인에 대한 자금
그러니까 들어온 돈과 나간 돈,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하고 이제 취득할 때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들어온 돈과 나간 돈에 대한 그 전체적인 걸 갖다가 소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한 채 샀다고 해서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가지고 있던 다른 부동산, 그러니까 세법에서 등기 등록 명의계서, 그러니까 등기 부동산 등록 차량 명의계서 주식 같은 거 이런 것들 싹 다 종합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한 채 샀다고 해서 그것만 소명하면 되는 줄 알아? 또 인터넷 뒤져보니까 10억 이하는 80%, 10억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2억을 빼준 걸 소명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의 그 자산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그걸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털릴 거 있으면 강남 아파트 사면 안 되겠네. 돈 많이 벌면 되죠. 돈 많이 벌면 되죠. 예,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소득세를 또 많이 내면 건강보험료가 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진짜 봉이야 봉. 돈 많이 벌면 봉. 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년에 네. 저 임대소득세 관련해서 바뀌는 부분 좀 있지 않나요? 임대소득세요? 네. 아, 2천만 원 기준이라고 해서 네. 이제 2주택 이상, 그러니까 이건 배우자, 부부 합산해서 2주택 이상인 사람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분리과세력에서 그냥 분리과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분리과세라는 게 이제 다른 타소득 있죠. 다른 사업소득이나 뭐 근로소득이나 뭐 이자 배당 이런 소득하고 합산을 하지 않고 그냥 얘만 따로 해서 끝내버리는 거고. 근데 2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높아져요. 다른 소득이 종합소득 네. 자체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내가 한 1억 된다. 근로소득이 1억 되고 그다음에 임대소득이 뭐 한 3천 된다 그러면 한 2달에서 석 달치 월세를 세금으로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 남편이 두 채를 보유하고 있고 아내가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럼 세 채잖아요. 네. 근데 이 주택의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네. 남편은 직장인이고 아내는 주부야.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종합소득에다가 더 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내 쪽이 사업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택이 누구 명이냐 이걸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 두 채, 아내 한 채. 남편 두 채, 아내 한 채. 네. 그럼 아내 한 채에서 나오는 월세 합계, 네. 그다음에 남편 여기서 나오는 월세 합계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따지는 거죠. 각각 남편 쪽에서 따져서? 2천만 원 넘냐 안 넘냐, 네. 배우자 쪽에서 2천만 원 넘냐 안 넘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만약에 안 넘으면 아내는 상관없고 남편은 넘으면 그래도 이제 두 채가 넘었기 때문에 분리과세하는 거고 2천이 안 된다. 네. 그러면 2천이 아 그럼 아내도 사업자가 무조건 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그 공동명의면 공동사업자 그리고 각각 사업자를 내야죠. 각각 사업자가 네, 나오는 단독명의면 각각 사업자를 3주택이면 사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내도?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 게 3주택이면 사업자가 나오면 아내가 주부인데 그러면 의료보험 따로 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그렇죠. 문제는 네, 그런 문제가 신경 생겨요. 쓸 것 네. 같아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죠. 네, 그럼 공단에 가서 따져야죠. 아 따지면 해결해 줘요?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2020년에는 이게 너무 많은 게 바뀔 것 같아서 예, 저희 답을 지금 못 드려요. 내년에 우리가 건강보험료는 공단에 가서 따지십시오. 내년에 우리가 답은 해결해야 될 없지만. 문제다. 네. 부부 합산해서 3주택 이상이면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네. 전세보증금 받은 거에 대한 그에 대한 이자 쪽 이걸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또 고려하셔야 되고. 그래서 임대소득이 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개인주의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는 게 더 유리하죠. 절세에 유리하고. 절세 포인트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고. 공동명의도 둘이 공동명의 하는 것보다 3명, 4명, 5명 하는 게 유리하죠. 개인주의과세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힘드니까 그냥 부부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법인 4명이 와이프 명의, 법인 명의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죠. 법인도 2개, 3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보통 하나로 결국은 이제 분산이죠, 분산. 네. 안 그래도 복잡하고 힘든 세상인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많이 공부하고 절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구나, 또는 투자를 하더라도 절세에 가면서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 네. 그래도 이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세금 많이 내네, 조사 많이 받네, 뭐 전수조사 하네, 어쩌네 이렇게 말을 해도 강남 쪽 분들은 빠르게 움직여요.
정말 깜짝 놀란 게 12, 16 발표나고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엄청나게 와. 놀라운 게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이제 많이 아셔.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다 대비하시겠구나. 예, 크게 내가 걱정할 건 아니고 나만 걱정하면 되겠구나. 자, 오늘 세무 관련해서 2020년 세무 관련해서 별부자 김이나 세무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020년 별부자 세무사님의 시그널은 부동산 법인 운영과 자금 출처 조사 대비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